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전산세무 2급의 그 부가가치세 인정 부속서류를 배우는데요. 물론 여기 전산회계 1급에서 배운 것도 있고 여기 세무 2급에 추가되는 항목들 하나하나 배우시게 될 텐데, 전반적인 그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서 여러분들이 주로 세무 2급에서 시험 출제가 되는 내용들의 부속서류는 어떤 것들인지 좀 보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산회계 우리 1급 배우실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해서 조회만 했어요. 그래서 조회에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게 시험 문제였었다면, 여기 전산세무 2급에서는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작성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즉,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자료를 입력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에 반영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그 자리에다가 자료를 주었을 때 전표 입력을 하지 않고 거기다 숫자를 갖다 직접 작성을 해서 입력하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모양들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잘 구분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해드려 보면은,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부속서류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회계 1급 때 봤던 신고서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해당되는 거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든지, 그다음에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직계표, 이게 매출이죠.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이건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던 것들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회계 1급에서는 부속서류라고 해서 조회하는 걸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직계표, 그다음에 수령명세서, 이렇게 5가지를 주로 많이 봤었단 말이죠. 물론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 이거는 보지는 못했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어디에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기 신고서에서 조회해갖고 시험 문제를 갖다 출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세무 2급에서는요, 세무 2급에서는 작성을 하는 문제가 나오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지금 여기 부동산 부동산 임대공급가입 명세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 건물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임대사업자들이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 부동산 임대했다는 거, 어떤 매장이 어떤 사업자한테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명시하는 그런 부속서류예요. 그다음에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라는 것은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거래처에서 어떤 뭘 사갖고 왔다는 거, 뭐 그런 거 작성하는 것들이고요. 의제 매입은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죠. 면세 품목을 사갖고 오니까 부가세 매입세액이 없어요. 근데 판매할 때는 매출세액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면세 품목을 사왔을 때 매입세액은 없지만 일정하게 얼마만큼 그 금액을 계산해서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의제 매입세액이 주로 음식점에서 식료품을 다룬다고 치면, 여기 재활용, 폐자원, 얘도 마찬가지로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을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똑같은 의미의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제해 주는 건 똑같은데 품목이 다르죠. 자, 그래서 요것까지도 설명은 들어봤었는데, 세무 2급에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라는 문제 중에서 일단 여기에서는 요 2가지가 잘 나오는 거예요. 2가지. 이따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용어 갖고 한번 부속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먼저 구분해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신고서는, 자, 우리가 재무회계 때 파산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죠. 파산했었는데 거기 제품을 매출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있는데, 매출세액은 어차피 부가가치세라서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 것도 못 받는 판에 매출세액도 내가 낸다는 건 억울하죠. 그래서 매출세액을 공제해달라고 대손 난 거에 대해서 신청하는 서류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이거는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거기 유형자산에 대해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얘는 조기환급 신청 목적으로 작성을 주로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작성하는 것도 배우실 거고요. 그다음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이거는 뭐냐면 영세율이라는 것은 어차피 매출도 매입도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부할 건 없지만 영세율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예요. 즉 부가세법의 그 일반 과세자로서 납세 의무라든지 제출 의무라든지 그건 일반 과세자들하고 똑같아요. 다만 납부할 금액이 없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요거 작성하는 것. 근데 요걸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가세 납부할 건 없지만 서류를 갖다 부가세 때 영세율 거래했던 거의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생긴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명세서, 뭐 시험 문제로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영세율로 어디다 매출했다 그 명시하라는 얘기고요. 수출 실적 명세서도 마찬가지고요. 수출 실적 명세서는 외국에 수출할 때 우리가 자료 작성하면서 그 수출 실적 명세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출 실적 명세서 보고서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가끔 여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걸로 따지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불공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데 불공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이 표 안에. 그래서 그 해당되는 것 갖다가 설명해 드릴 거고, 시험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요거예요. 수정신고, 그다음에 가산세 계산하는 게 세무이급에서 여기 내용들을 부속서류 작성하고 나서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체크해 드린 거 5가지죠. 주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여기 부속서류 한 장 하나씩 보면서 이 정도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교재에서 화면도 보시고 입력하는 방법도 배우시고 뜻도 배우시고 등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부속서류를 다 캡처해 가지고서는 파워포인트로 만들까 생각했는데 굳이 그릴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실기를 하면서 제가 화면 보여드릴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까 말까. 사람은 귀찮은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목들에 대해서 보시면서 교재하고 비교하고, 교재 또 다 나와 있기도 하고요. 제가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릴 거니까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는 363페이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해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뭐 기간을 모를 바 아니실 거니까 이거는 설명할 거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가가치 화면에서요, 부가가치 탭을 모듈을 선택하신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여기 모양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화면에 나와 있는 건 보니까 2기 확정거로 해놨네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다시 한번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화면을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세무 2급에서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64페이지에 보면은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러분들이 매입매출 전표 입력해서 부가세 유형 선택해서 입력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면 자료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자리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숫자로 쓰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첫 번째, 지금 여기 과세 표준, 그다음에 매출세, 여기 항목은 우리가 매출과 관련된 거였었던 거였었죠. 그래서 부가세 코드로 유형으로 따진다면 여기 매출과 관련된 것인데, 첫 번째 1번에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부가세 유형 11번이라고 입력하는 것들은 다 여기 집계가 돼요. 그래서
뭐 별다른 내용 없이 제품을 매출했다 그러고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다가 공급가에 여기다 그 금액을 갖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이 여기서 세무이급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작성하는 게 문제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요 칸에다가 공급가액과 세액 입력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신용카드는 여기 우리 17번에 해당되는 거였었죠. 그 다음에 여기 현금 매출은 현과해서 22번 입력하는 항목들은 여기다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여기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사실상 우리 법인한테는 해당 사항 없는데요. 이렇게 일반 그 개인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투명성이 더 높아지니까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여기 경감 공제세액에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그렇게 발행한 거에 대해서 여기 공급 대가로 이렇게 금액 여기다 써주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시적 이제 이번에 개정세법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어 있긴 했지만은 여기 지금 몇 퍼센트를 공제해 준다 그랬었냐면 일반 개인 사업자들인 경우에 여기 1.3% 준다 그랬었죠. 아이고 1.3% 여기 발행세 공제해 준다 그랬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저기 법인 사업자들한테는 해당 사항 없다 그랬었죠. 그런데 여기 금액이 뭔가 궁금해하지 말고 요 금액을 갖다 써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이라고 되어 있죠. 정규 영수증 즉 없다는 얘기예요. 증빙서류 없을 때 우리가 부가세 이용으로 14번이라고 선택했던 건별에 대한 거는 여기에 공급가액과 세액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세무 2급에서는 이 건별에 대해서 건별에는 간주공급이라든지 간주임대료도 여기 건별에다가 입력하셔야 된다는 것 요거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영세라고 되어 있어요. 영세는 여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라든지 이따 연습할 때 한번 해보기는 하겠지만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세무 2급에서는 요거만 잘 구분하고 있다면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라는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영세 기타는 해외 직수출한 부분 우리가 부가세 코드 번호로 16번으로 썼던 것들은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 아까 대손세 가감이라고 되어 있죠.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다 그러면은 예정신고 누락분은 여기다가 입력하는 건 아니에요.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되는 건데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입력하면 그 합계 금액이 이쪽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매입은 해당되는 거는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로 이렇게 갈 거고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대손세 가감은요 차후에 아까 보여드렸던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하면 여기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매출에 대한 내용 한번 설명을 해봐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매입세액이에요.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입력하게 되는데 보통 여기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 매입하고 그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으로 해당이 되는데 일반 매입의 세금계산서는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에 매입세금계산서의 대표적인 거 51번 과세 있었죠. 그 다음에 52번 영세율도 여기 일반 매입세액에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55번 수입세금계산서도 여기 들어가고 여러분이 잘 틀리는 거 54번 불공사항도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불공처리하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얘도 세금계산서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불공사항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고 잘 틀리는 게 여기 매입 세금계산서 일반에 여기 매입 그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을 포함시켜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계산하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불공사항 있죠. 여기 불공사항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불공에 대한 금액을 똑같은 금액을 여기서 빼주시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다가만 입력하시면 안 돼요. 일반 매입세액에서 입력했다가 여기에서 똑같은 금액을 빼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입세금계산서에서 보실 게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은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14번 있죠. 14번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명세서가 여기 있어요. 자료는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다가 입력하시면 안 되고 여기 옆에 있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써 있는 이 항목에다가 여러분이 입력을 해 주셔야지만이 그 합계 금액이 여기에 반영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합계 금액이 209만원 나와 있는 거 여기 209만원 여기 이렇게 반영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도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처럼 일반 매입, 고정 매입 구분되어 있고 여기 세금계산서도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 구분되어 있죠. 여기 두 개 다 구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이 되든 매입 세금계산서가 됐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됐던 걔가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해 줘야 된다는 것도 일단 한번 봐주란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분 저는 여기 눌러지지가 않으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한번 16번 칸을 갖다 클릭해 보시게 되면 오른쪽 화면이 바뀌죠. 그래서 얘 화면이 바뀌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세 군데 바뀔 때 내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입력하면 얘가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띵똥이 저기 아까 신기해 종친 거야.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할까 그러다가 자 일단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그 FAT 스마트A라고 하는 공인인증서 거 화면하고 다르게 얘는 옆에 있는 화면이 바뀌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 입력할 때 옆에 바뀌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매출 쪽에 아무데나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이 상태가 원래 세팅된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16번 있잖아요. 거기 칸 눌러보면 옆에 화면 바뀌죠.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이따가 우리 부가세 부속서류 배우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활용되는 게 두 가지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즉 여러분이 불공사항으로 입력한 금액이 있잖아요. 걔가 여기에 반영되고 숫자를 여기다 입력은 안 돼요. 여기서 직접 입력하려고 해도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해당되는 걸 입력해야지 그 합계 금액이 여기에 반영이 돼요. 오케이?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입력하려고 하는데 입력이 안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따가 배우실 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요. 여기 공통매입세액 면세 등 사업분이라고 나와 있죠. 51번. 여기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그런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매입세 계산하는 그 부속서류거든요. 이거 이따가 계산하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8번에 보시게 되면 28번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이라고 돼 있죠. 여기 있는 거 18번 여기를 누르셔도
여기를 누르셔도 이 화면이 똑같이 나타나요. 이 화면은 16번은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얘를 여기를 눌러도 이 화면이 나오고 19번 아니 18번이죠. 18번을 눌러도 이 화면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이 바뀌는 그 파트 두 가지 설명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매출 파트는 아무데나 누르면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알아두고 사용하셔야 될 14번 이 화면에다가 입력해야 될 자료가 있다면 그 금액은 14번 이거라 그랬었죠. 요거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여기다가 숫자 입력 못한다 그랬어요. 해당되는 건 여기다 입력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불공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관련된 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직접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18번 요거 해당되는 게 있다면 얘는 16번 얘는 18번 여기 칸을 누르시면 요 화면으로 뜨니까 해당되는 거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 중에서 여기 18번 말하는 거죠. 18번에서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거 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여기다가 자료 입력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 회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 전자신고했다고 한다거나 홈택스에서 신고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저기 뭐 10,000원 입력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었죠. 10,000원. 근데 얘는 확정 신고 때만 입력하는 거예요. 예정 신고 때 전자 신고했다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했다. 아, 나 이거 배웠어. 그리고 여기서 10,000원 들고 틀려요. 언제만 해당된다? 확정 신고 때만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마무리 지어야 될 게 맨 밑에 보시면 26번에 가산세라고 있어요. 가산세 여기 클릭해 보시게 되면 화면이 또 바뀌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가산세 계산하는 거 여기 해당되는 걸 갖다가 입력하는 것들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쭉 나와 있죠. 그죠? 전 가산세 계산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해당 칸을 누르면 옆에 화면이 바뀌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종류로는 세 가지, 누르는 버튼은 네 군데가 있어요. 여기 첫 번째, 그다음에 16번에 여기 두 번째, 그다음에 가산세 세 번째. 근데 여기 18번 눌러도 16번이 19번, 18번은 안 눌려요. 19번 누르면 여기 밑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옆에 화면이 바뀌고 해당되는 칸에다가 주어진 자료들 입력해야 된다라는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또 까먹을까봐 이거는 제가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부가세 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우리 환급 받죠. 그죠? 환급 받을 때 예정신고 때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환급은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때만 신고할 수 있죠. 그러면 예정신고 때 우리 부가세 환급 못 받은 금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어디다 입력하느냐면 여기 예정신고 미환급액 21번 있죠. 그죠? 여기다가 칸 넣는 거야. 즉 나중에 이제 입력하시게 되다 보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내용들이 뭐가 어디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잘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미리 설명해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지금 세금계산서 얘기 있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얘기 있죠. 현금영수증 얘기 있죠. 계산서는 어디다 입력해요? 계산서. 계산서는 여기 위에 보시면 과표명세라는 거 있죠. 과표명세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계산서에 해당되는 건 여기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중에서 여기 계산서 발급, 그다음에 수치 한 거 있죠. 여기다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찾을 수 있죠. 계산서는 어디서 입력한다? 과표 명세에 여기서 입력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게 쉬웁니다. 자, 이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설명이 36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신용카드래네.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부가세 유형 입력하면 요 자리에 이런 게 나옵니다라고 364페이지에 설명되어 있고요. 365페이지에 과세 표준 명세라고 되어 있어서 이 항목도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되셨지요? 자,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회계 1급 때 배웠던 부속서류,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말고요. 여기 두 번째 부속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해 보세요. 얘도 10월달 것만 보도록 할까요? 10월달 2기 확정가요. 그러면 여기 파트에는 얘는 앞서 많이 해봤던 거라서 그냥 바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탭을 보시게 되면 매출 나와 있죠. 매출의 매출 처수, 그다음에 매수, 공급가의 세액. 여기서 조회해서 시험 문제 냈었잖아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요. 그다음에 여기 전체를 보시게 되면은 이 매출처 5군데가 그대로 다 나와 있고요. 공급가액 뭐 세액해서 어디서 제일 많이 공급을 했느냐 뭐 그 거래처 물어보고 그럴 수 있다 그랬었죠. 근데 여기는 세금 계산서만이에요.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옆에 여기 지금 또 구분해 봐야지. 지금 여기 총 5군데가 나와 있기는 했는데요. 여기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분 되어 있죠. 얘는 뭘 뜻하느냐면 11일까지 국세청에 다 들어온 것들만 뜻해요. 근데 만약에 11일이 넘어서 들어갔거나 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일 수도 있잖아요. 종이세금계산서. 그건 어디에 나타나요? 여기 안 나타나요. 다시 여기에는요 정상적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만 나타나요. 그러면 종이세금계산서나 11일 이후에 발생한 거는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여기 옆에 보면은 12일 이후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그 외가 바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얘기해요. 얘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지금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된 게 없으니까 안 나타나 있는 것이지,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여기에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만약에 그게 하나가 더 끼어 들어갔다면 지금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래처는 5군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래처가 하나가 더 있다면 6개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를 보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종이세금계산서도 들어간 것도 여기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앞에 것만 알고 있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전체 데이터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10일 이후 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얘를 갖다 보셔야 돼요. 되셨지요? 매입은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계산서 합계표 있죠. 계산서 합계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조회해서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뭐 별반 다를 거 없겠죠. 매출, 매입 구분해서 계산서 받은 금액들 또는 거래처들 공급가에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수령이라는 것은 매입이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해서 이 매출자 들어갔다 그래서 얘가 매출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매출인지 매입인지 구분하는 것은 수령을 했으면 얘가 매입이고 발행을 했으면 얘가 매출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수령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 보시게 되면 얘도 10월달 걸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신용카드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해서 얘는 매입한 거예요. 그죠? 매입한 거에 보니까 매입한 거래처, 공급자서부터 해서 등록된 거래처의 정보들이 쭉 나오고 있고, 공급가의 금액, 또 합쳐진 금액 나와 있죠? 여기는 신용카드, 얘는 현금영수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구분하는 건 별반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우선 신용카드 매입과 관련돼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낼 때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했다고 얘기는 해요.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얘 매입한 거는 맞는데 얘가 누가 발행했느냐면 첫 번째 발행한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불공사항이라면 불공사항 여기 여러분들이 요거 매입하고 나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에 작성을 하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작성하는 건 영수증 보고 증빙서류 보고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 거래 내역 중에서 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불공사항에 관련된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 입력하면 안 되죠. 이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니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불공사항인 것은 매매추전표에다 입력하면 안 되죠. 어디다 입력해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죠. 왜 처음 들어봤어요? 저기 매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하지 않는다는 뜻. 지금 여기 세무사회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자료 주면서 매매출전표에다 입력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보고 이거 작성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신용카드, 신용금 영수증 받았어요. 근데 걔가 불공사항이야. 그러면 여기 부속서류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여기 부속서류는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자료들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불공사항일 경우에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 되죠. 그럼 여기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죠. 그거 하나 물어보고 그래서 거래 내용을 골라야 돼요. 이걸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간이사업자가 발행한 것인지 간이사업자가 발행한 여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도 다 어디에다가 입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셔야 돼요. 알반이 아니라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현재도 문제 형태 한번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서는 요거를 주의하셔서 선택해서 자료를 입력해 주셔야 한다는 거, 그게 포인트라는 거 미리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는 밑에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예요. 우리가 매출한 거죠. 매출한 것도 보시게 되면 얘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기는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얘는 매출한 거라 그랬었어요. 그죠? 매출한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나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하여튼 다 됐는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두 개 가지가 여기 보기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출한 자료가 신용카드로 매출한 것도 있고요.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얘를 작성하래요. 작성하라고 한다면 주의해야 될 것은 얘는 공급가액만 적혀지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얘기했던 공급 대가가 여기 입력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 대가. 매출했을 때는 어떤 금액으로 입력한다?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 되게 간단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계산서 발급금액 이렇게 있었는데 회계상 거래 중에서 우리 제품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거래처한테 발급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 거래처는 이 돈의 결제를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봐요. 지금 여기 신용카드로 제품을 매출했을 때 지금 처음에 거래를 통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단 말이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줬어요. 근데 이 발급해준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거래처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증빙서류가 두 장이 생기죠. 그죠?
여기 세금계산서에서도 그 물건을 제품을 받은 사람은 매입세액이 있을 것이고 신용카드를 결제했으니 그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이 있겠죠. 두 번 다 공제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매출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주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요 결제할 때 얘는 신용카드는요 세금계산서 발급한 분에 대한 결제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 밑에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으로 여기 금액이 딱 떠요. 그러면 얘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게끔 처리가 돼요. 근데 이건 매입자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매출하는 사람이 처리해야 된단 말이죠. 판매했을 때. 이것도 발급하는 방법, 처리하는 방법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 거래처에다가 제품을 판매했는데 그 거래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를 받았어요. 신용카드, 용용이 아니라 신용카드. 이거 봐, 내 머릿속이 이렇다니까. 말도 해야 되지, 손가락도 움직여야 되지. 신용카드로 결제를 갖다 먼저 받았는데 이 사업자가 결제는 했는데요. 우리 세금계산서 좀 발급해 주세요. 그럴 수 있죠.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 그러면 발급이 안 됩니다. 이거는 발급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놓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반대로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는 기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중복결제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죽었다 깨어나도 세금계산서 필요하대. 그건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요거 취소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한 다음에 다시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되죠. 이건 시험 문제가 아니라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되셨죠? 그러면 이게 이론에서 물어보게 되면 신용카드 결제받은 것을 세금계산서 발급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없는 게 어딨어.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내용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는 회계 1급 때 우리 배우셨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직계표 5가지에 대한 부속서류는 한번 쭉 말로 설명을 해드려 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366, 367페이지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계산서 합계표에 대해서는 별반 예제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 얘네들은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입력하시게 되면 다 집계가 되는 것들이니까 별반 연습할 문제가 없다고, 회계 1급에서 했던 거니까 문제 안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36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라고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한 예제가 거기 12월 20일 날짜로 요거 한번 입력하고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한 거에 대해서 부속서류 한번 작성 좀 해봐 주실래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 낼 때도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한번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일반적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8페이지에요. 다음의 거래를 추가로 입력하래요. 2021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입력된 자료에 의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거기다 동그라미 잘 까먹더라고요. 발행 매출이에요. 집계표 작성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12월 20일 당사는 대형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중 20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하나카드로 결제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세금계산서 발급했던 거였었는데 지금 카드로 결제받은 케이스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내용이죠. 자, 이 거래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집계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전표 한번 입력 좀 해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신용카드로 여기 좀 결제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얘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좀 헷갈리겠다. 지금 지난번에 그 스마트A 배울 때하고 이게 입력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일단은 지금 얘는 판매하는 게 아니라 결제만 신용카드로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출금 되겠죠. 대변에다가는요. 대변에다가는 그 미지급금도 해야 되죠. 신용카드 받을 테니까. 그래서 얘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합니다. 날짜는 12월 며칠? 20일 날짜로 차변에 외상매출금 해놓고요. 거래처는 대형전자. 그다음에 적용은 필요 없고요.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었냐면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아니라 외상매출금 차변이 아니라 대변이죠. 그다음에 차변으로 미수금을 해야 되겠죠. 미수금하고 거래처가 하나카드라 그랬죠. 하나카드 이렇게 했고 2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카드로 결제받은 거에 대해서 위에 보시게 되면 카드 매출이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 띡 클릭하시게 되면 신용카드사 나와 있고요. 신용카드사는 하나카드라고 그랬었죠? 99700. 그다음에 9번은요. 9번은 얘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카드로 결제받은 거죠. 그래서 1번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세금계산서 나타나는 거 보이세요? 자, 지금처럼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인데 세금계산서 발급된 거래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받게 되면 지금 일반 전표에다가 지금 결제받은 거 입력하시면서 이 신용카드 결제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입니다.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세무 2급에서 특히나 이 K랩 사용 얘는 지금 공인회계사 할 때 우리 해봤던 스마트 A는 좀 더 편한데 얘가 조금 어려워요. 스마트 A에서는 얘 메인 매출 전표에다 그냥 입력하면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서 카드 매출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게끔 해놨단 말이죠. 자, 이렇게 입력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셨던 신용카드 매출전표 어디 갔어요? 부가가치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직계표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날짜는 2기 확정 날짜로 저장된 거 불러오면 안 되죠. 얘는 빠져 있을 테니까. 그러면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겠습니까? 하면 새로 지금 자료가 추가됐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밑에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200만원 밑에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와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368페이지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프로그램이 KRF하고 스마트A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잘 봐주시고 반영하라 그러면 이렇게 반영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7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번엔 수령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 중간에 체크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체크포인트 이 항목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입력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미리 다 설명해 드렸던 것들이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렵니다. 자, 그 다음에 44분
그 다음 거를 설명해 드릴게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인데, 자, 교재는 371페이지고요. 신용카드까지 해서는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또 여러 번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우선 부속서류 정의부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보시게 되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는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작성해야 되는 그런 명세서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하고 있더라도 부동산을 갖다 공급, 즉 부동산 임대를 해주고 있다면 요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는지 실기로 한번 직접 입력해 보시고 난 다음에 필요한 해당되는 사항을 갖다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중에서 부속명세서라고 되어 있죠. 부속명세서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여기 세 번째 거에 있어요. 지금 여기 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세무이급에서는 얘네들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지금 부속명세서 이쪽에 있는 것들만 주로 다루신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클릭을 먼저 해보시죠.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클릭하니까 지금 화면이 딱 떴는데 제가 입력하면서 설명하는 거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따라서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필수 예제 한번 보니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기 확정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간주임대료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는 이유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해서요. 지난번에 간주임대료란 뭐라 그랬었죠? 간주임대료라는 것은요. 자, 임대하는 사업자가 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받아놓죠.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국세청에서는.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 만약에 보증금이 1억 원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만약에 10만 원이었다고 치면 얘는 이자 금액이니까 여기 이자도 자기 돈 넣어놓고서는 지금 이자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수익이 생겼는데 이거 이자 생겼다고 보증금 넣어놓고서는 이자 생겼으니까 월세 깎아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이자도 세입자가 낸 보증금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한 거니까 얘도 간주, 임대료 중에 일부라고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 생겼으면 10% 부가세 납부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여기에 대한 10,000원 부가세 예수금으로 납부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간주임대료가 계산이 돼서 얘가 지금 부가세 지금 예수금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부가세 납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지 될 텐데 얘는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면서 지금 얘는 매출세액이죠. 부가세니까. 임대료는 우리가 매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되므로 얘를 갖다가 매출에서 부가세 유형은 14번 건별로 입력하시고요. 자기가 자기 거 내야 되는 거니까 영수증이 없겠죠. 그래서 건별이라고 부가세 유형 선택해 주시고요. 회계 처리하는 거 잘 보세요. 지금 납부해야 되는 거는 자료 입력할 때 이자금의 공급가액에 10만 원 입력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10% 10,000원 자동 계산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는 지금 여기 건물주가 세금 낼 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라는 세금을 낼 때에는 얘는 세금과 공과라고 해서 10,000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대변에는 지금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와 있겠죠.
만원 이렇게 세금을 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자료 입력하고서 간주임대료가 여기 계산이 되면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주라고 제가 말씀을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부가세 이용은 뭘로 한다? 건별 어디다 입력해요?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자, 대충 이런 내용 알아들었으니 간주임대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보시게 되니까 이기 확정 때 반영하라고 되어 있고요.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세 수동이라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세 이 금액을 갖다가 여러분이 직접 수동으로 입력하래요. 보통 자료를 입력하기 매입매출전표에다가 전표를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세 자동으로 반영되는데 지금 얘는 시험 문제 자체가 전표 입력하라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에 입력하는지 거기다 직접 입력하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수동으로 반영하고 회계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월세와 관리비에 대한 전표 입력은 적정하게 되었으며 정기예금 이자율은 1.8%로 가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거래처 등록을 먼저 하고 나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요건 빼놓고 그러면 거래처 작성하라니까 자, 거래처 등록부터 해 주셔야 됩니다. 거래처 등록은 거기 지하 어디라고 되어 있냐? 대지가구라고 되어 있죠. 대지가구. 근데 코드번호가 없지? 있다. 코드번호는 맨 끝에 있죠. 좀 그러네. 1500번으로 하래요. 코드번호는 1500번. 여기 대지가구 사업자 등록 동시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121851228. 그다음에 대표자 성명은 안 나와 있네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600번으로 해주래요. 그 다음에 마라도 상사 동시로 해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12111138551. 대표자 없고 업태 종목 없고 됐어요. 자, 거래처 등록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보셨던 2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거래처 등록했으니까 여기 대지가구 1500번이었죠. 동은 거기 몇 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은 없네. 동 없으면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층은 층은 지하 1층 지하 1층. 그 다음에 호수는 B01 B01. 자, 별반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서 자료 준 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대지가구에다가 빌려준 부동산의 내역과 계약서 내용이에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되어 있고요. 그 면적은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면적은 150평방미터라고 나와 있고요. 용도는요, 공장이라고 써주세요. 공장이라고 써주시고, 자, 임대 기간은 2021년 04월 01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 보증금은 1000만원이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월세는 매달 2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도 있네요. 관리비는 10만원. 되셨죠? 자, 이렇게 계산을 여기 자료를 입력하고 보니까 지금 여기 간주임대료라고 계산된 금액이 여기 3246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됐나요? 이게 간주임대료, 즉 이자라는 뜻이에요. 간주임대료. 그러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 돼요? 이자에 대한 거 10% 그 금액을 계산해서 내면 되겠죠.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볼게요. 지금 자료 입력하신 거는
지금 대지가구 것만 입력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업자한테만 임대한 게 아니라 거기 또 마라도 상사도 있죠. 거기 것도 똑같이 입력해 주세요. 거래처 번호는 1600번이고요. 여기는 지상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는 101호. 면적 입력해 주시고요. 면적은 50. 용도는 음식점. 자, 계약 기간은 2021년 05월 02일부터 2022년 04월 30일까지. 보증금은 6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월세는 30만 원. 관리비는 1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자료를 다 입력을 해 보셨어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간주임대료가 합계금액이 얼마가 나왔나 보세요. 아까 3만원 얼마하고 지금 마라도 상사 입력된 금액 하니까 간주임대료가 48,393원 나와있죠. 금액들 맞는지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요. 간주 임대료 자료 입력하고 금액 계산된 거 나왔죠? 48,393원 다 똑같이 나왔어요? 간주 임대료 얘는 이자라 그랬어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 그러면 얘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이긴 한데 여기 이자를 받았으면 여기 10% 부가세 납부해야 된다 그랬죠. 간주 임대료는. 그러면 부가세는 얼마가 계산되겠어요? 여기 금액으로 보면 4,839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보시고서는 세금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차변에 세금과 공과 4,839원 이렇게 해주시고 대변에는 이만큼 세금 내야 되겠죠. 부가세 예수금 해서 4,839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간주임대료 계산됐던 것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입력하라 그랬었잖아요. 수기로. 그죠? 그럼 얘는 어디에다가 입력한다 그랬어요? 얘는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에 14번에 보시게 되면은 건별이라고 되어 있는 기타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4번 건별을 입력하는 4번 기타란에 정규 증빙서류 외라고 하는 요 칸에다가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설명은 다 해드렸으니까 그대로 이 자료를 갖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입력하라는 대로 입력해 볼게요. 입력해 놓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불러와서 여기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간주 공급에 대한 거는 어디다 입력하셔야 되느냐면 바로 여기 4번에다가 입력하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금액이 벌써 들어와 있는 게 있네요. 그죠?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아까 계산이 나왔던 얼마지? 이거 아까 적용 이자율이 틀렸나 보다. 42만원 나와 있다는 거 잠깐 보시고요. (10월부터) (12월) 자, 아까 48,000원 이거 계산을 했는데
이자율이 1.2%로 되어 있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적용 이자율 몇 퍼센트 하라 그랬어요? 371페이지에 보세요. 문제 위에. 정기예금 이자율 몇 퍼센트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1.8%로 한다 그랬죠? 얘가 지금 현재 그 실제 이자율 반영된 건 1.2%거든요. 이 교재는 먼저 나왔죠. 그래서 작년 거 교재 그 이자율을 적용시켜놨기 때문에 1.8%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F6에 이자율 되어 있죠. 클릭하시고요. 얘를 1.8%로 바꿔주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게 되면 금액이 72,590원 나온 거 보시나요? 교재와 똑같죠? 아까 이자율을 못 봤어. 그래서 아까 공급가액에다가 72,590원 얘 더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봤으니까 다시 저장 시켜놓고요. 나가기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12월 31일자로 불러온 다음에 여기 계산기로 42만원 더하기 72,590원 해보세요. 42만원 더하기 72,590원 이렇게 하면 492,2,590원 이렇게 나오죠. 그 엔터를 띵 치면 지가 알아서 여기 세액이 플러스가 돼서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간주 임대료, 간주 공급 다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신고서에다 직접 입력하라고 하시면 자, 그러면 반영된 거 보셨을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우리가 실무를 하시게 되잖아요. 이렇게 입력 안 합니다. 지금 여기 아까 42만 원이 있었던 거 보셨죠? 이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해서 나온 그 간주 임대료 여기다 더해서 입력하는 건 이해되셨어요? 자, 저는 여러분이 보기만 하세요. 저는 여기 42만원 있었던 거 그대로 놔둘래요. 그리고 얘 일반전표 입력하는 문제에서는 일반전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대로 하는 방법대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린다는 얘기죠. 자, 얘를 갖다가 저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회계처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지금 날짜는 좀 얘 12월 31일자로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얘 지금 이익이 확정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부가가치세 부속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반영을 하려면 12월 31일날 반영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유형은 건별은 여기다 입력하라 그랬죠.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근데 품목은 간주, 임대료라고 하고요. 공급가액은 아까 얼마나 그랬냐면 72,590원 이었고, 아이고 72,590원. 그럼 부가세는 7,259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쓸 필요 없고요. 자, 분계 혼합 분계로 한 다음에 여기 우리가 72,000 공급가액에 대해서 부가세 우리 얘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공급가액 세액 같이 내니까 분계가 부가세 나와 있고 제품 매출로 나와 있죠. 얘를 갖다가 차변으로 고쳐주시고요. 얘를 세금과 공과로 바꿔주시면 돼요.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요. 이렇게 하고 금액은 똑같이 7,259원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건별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간주 임대료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신 거예요. 됐죠? 지금 여기서 뭐만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부가세 예수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 낸 건 세금이잖아요.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얘 비용 처리한 거예요. 세금과 원가라고. 공급가액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자료 입력하는 거 빼놓고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조회해 보시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면 지금 우리 새로 전표를 입력했는데 얘가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눌러야지 새로 입력한 전표를 다시 끌고 오겠죠. 네, 보세요. 금액 지가 알아서 자동 반영되어 있죠. 그죠? 실무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입력한단 말이고, 지난번에 배웠던 FAT 저기 우리 그 세무사회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입력해요. 아니, 공인회계사회 거 시험 문제에서는. 근데 TAT 이거 아직 안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 세무사회 시험 문제는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조금 전처럼 수기로 직접 입력하라고 한단 말이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하라고 한 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2만 원에다가 더해서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근데 얘를 갖다가 누군가 모르고 잘못 불러오게 하잖아요. 그럼 추가로 입력했던 자료가 싹 다 사라져 버려요. 왜? 기존에 입력된 자료가 아니라 수기로 입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방법대로 저기 실무를 보시면 되겠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부동산 임대공고가액 명세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전표 입력하라 그랬죠. 얘는 일반 전표에다가 부가가치세 아까 나왔던 금액 있죠. 여기 7,259원이요.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지 말고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문제에서 주어지는 답이에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한 거. 근데 이건 입력하는 방법은 거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자동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37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나와 있는 거, 그거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 저는 교재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수기로 입력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지워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삭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요구했던 대로 일반 전표에 가셔서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세금과 공가 800번대로 금액은 7,259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예수금 해가지고서 7,000이 이렇게 처리하라는 게 이 시험 문제에서의 요구 사항이었었어요. 여기 수행 문제에서. 그러면 아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인 경우에도 얘를 또 바꿔야겠죠. 자, 그래서 42만원 있죠. 여기다 아까 우린 계산기 두들겨 갖고 49만 얼마 이렇게 입력했잖아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그렇게 하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우리 실무에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아셔야 된단 말이죠. TAT 2급에서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니까 두 가지를 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뭘 배우든지 간에 실무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49만 2,500 이거 뭐야? 49만 2,590원 이렇게 입력하면, 그러면 저장 눌러 놓으시게 되면 여기 필수 예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렇게 하라는 거였었어요. 두 가지 다 보여드렸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거 계속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